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어제자로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 1차 경선 후보자 확정이 됐습니다. 각 정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정될 예정인데요. 양당의 경선 대진표로 보는 판세와 변수 전망해보고 각 주자들의 경선 전략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양당은 치열한 이제 경선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먼저 최 교수님,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기호순인데요. 민주당 경선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거야 기정사실이고 괜히 말 돌려 할 거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두 후보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두 후보가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건이에요. 관건이고, 김경수 후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친문, 그리고 이제 친문의 어떤 대표주자 이런 성격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김동연 지사는 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많이 이제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각을 세우고 경선 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제 비판을 하고, 이에 비하여 김경수 후보는 좀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쨌든 당장 경선에서 승리한다는 측면보다도 물론 승리를 이제 물론 목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향후 대선 이후에 자신들의 아마 정책 입지 이런 거 생각할 겁니다 아마. 네. 한 사람은 지금 김동연 후보는 좀 이제 반 이재명의 성격을 좀 보여지고, 김경수 후보는 문명 연대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김동연 지사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서 덜 비판적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같아요.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는가. 뚜렷이 성격이 좀 갈리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당장 경선의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워낙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다 보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얘기가 나옵니다만, 최수민 의원은 민주당 경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개요를 우리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네이밍으로 해볼게요. 결국엔 저는 2등 싸움인데 어떤 2등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한 2등 전략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금 지사는 대안 2등. 나는 이제 착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고 무난하게 친문의 표를 좀 받고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약간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득표를 해서 다음 스텝으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전략은 착한 2등 전략이고, 김동연 지사는 대안 2등.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경기지사 만일 이제 복귀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복귀하면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1년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1년 정도를 이제 경기지사와 대통령으로 서로 할 텐데, 그때는 본인이 이 경선을 통해 쌓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안 2등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순치되거나 혹은 이제 상명하복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기지사로서 나중에 만일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될 거로 상정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자 간의 경선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한 2등 전략으로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고 권리당원의 등등을 받아서 다음에 당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김동연은 이재명 이후에 어떤 민주당
민주당의 지도자, 그러니까 범야권의 정통성 가진 지도자를 부각하려는 그런 약간의 다른 그 결이 다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얼마만큼 표를 획득하고 또 어떤 성격의 2등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최소민 의원가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 중 2등은 누굴까요? 아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김동연을 보겠습니다. 김동연. 최 교수님들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누가 2등이 될까요? 글쎄요, 잘 예측하기 어려워요. 제가 탄핵은 8대0 맞췄는데 네, 이건 영 어려운데요. 김동연, 김경수가 사실 알겠습니다. 뚜렷하게 이게 선두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은 잘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2등 싸움이 더 치열했을 때 이렇게도 네, 그렇습니다.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강전의 대변인 또 장현미 변호사께는 두 분께는 이거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현미 변호사께 네. 경선 룰 가지고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경선 룰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따진다고 해서 바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경선 룰 외에 내용이 됐든 형식이 됐든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내용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다른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빛의 연정 이런 걸 본인의 슬로건으로 내걸더라고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을 본인이 이걸 이어나가겠다. 그걸 정치적 사명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이야기했다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적 숙명으로서 여야가 협치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것 같고 이게 본인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 같고 김동연 전 지사도 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비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 위기이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또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그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선 과정에서는 또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소 이제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또 이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하나의 또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쟁점이 될까요? 큰 쟁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고 앞서 김경수, 김동연 중에 누가 2등할 것 같으냐. 우리도 지금 1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왜 출마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었지만 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위한 당을 창당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민주당 후보로서 나왔던 거거든요. 당내의 세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기도지사를 한 번쯤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당권을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당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친문 친노의 적자로 지금 평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당권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친명계에서 당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 역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딘가에 이제는 또 출마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어딘가에 출마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오게 될 당내에서의 비명 세력. 저희는 이 부분도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표를 가져올지 고민해야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참여를 하면서 아마 선대위원장이 될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19일, 20일, 26일, 27일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 이달 27일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차소영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단일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단언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 할 거면은 착한 2등 전략을 안 쓰죠. 단일화는 1등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단일화는 보통 전략적 단일화죠. 근데 이제 이 단일화를 통해서 1등을 위협하거나 1등을 넘어서야 이건 유의미해지는 건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정체성과 본인들의 상징 자본을 쭉 가지고 가서 차라리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평가받는 그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고 그 중간에 드랍한다고 해서
두 지지층이 또 화학적 결합은 뭐 두지될 수는 있겠으나 예. 시너지가 난다고 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소구하는 층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도 없고 마지막까지 저는 쭉 이제 레이스를 펼치되 서로 승복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결선 투표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경선은 아마 흠집내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밋밋한 경선이 될 것 같아서 정책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정책 얘기. 근데 그게 과연 얼만큼 또 들어올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빛내주는 서로가 보완제 역할에 좀 충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단일화도 없을 것이고 결선도 없을 것이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렇게 봐요. 결선이라는 게 이제 과반이 안 돼야 결선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과반 넘겠죠. 과반 넘고 어차피 지금 민주당 경선이라는 게 맥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만 김동연, 김경수 이 두 사람은 향후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출마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 각을 안 세우려 할 거예요. 예. 경선 과정 속에서도. 근데 김동연 지사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김동연 지사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오히려 비명을 의식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동연 지사. 그래서 자신의 색깔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김동연 예. 지사가. 또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내년 뭐 경기도지사 선거도 의식하겠습니다만 그 향후 개헌이 돼서 4년 중임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권력 구조가 그 향후에 자기가 진보 진영에서 자신이 어떤 상징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또 이제 방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지적을 했듯이 자칫 민주당 경선이 밋밋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밋밋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 경선 때 이 국민선거인단 그걸 도입했었어야 돼요. 그럼 그래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김동연이나 김경수 이 사람들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후보들도 국민선거인단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을까 관심이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렇게 안 했잖아요. 권리당원 110만 명. 근데 권리당원도 이제 과거 2012년도 국민 경선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때 11만 명 정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110만이 된다니까. 그 일리가 있긴 있어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후보는 당원들이 뽑고 대선의 승패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라는 게 일리가 있어요. 정당 이론에서도 보면은 국민 참여 경선이 그게 합당하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 반면에 그건 정당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도 상당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활용해서가 문제인 것이지 당원 주권주의는 의미가 있어요. 단지 이번에 워낙 이재명 대표가 독주한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뭐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 이낙연 후보가 3차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그 부분을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이번은 완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이 작동된 게 아닌가 친명계에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강찬호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오히려 두 후보를 김경수, 김동연 후보를 의식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정조준해서 경선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네요.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중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장동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은 그때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꺼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뭐 기축통화국 얘기라든지 뭐 주식 투자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지식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경제 전문가잖아요. 예. 이분이 추후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안하는 모습들을 그 경선 과정에서 저는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추후에 또 선대위원장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완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으로서 좀 준비된 대통령 이러한 이미지를 메이킹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생방송에 출연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출마 선언도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도 뭐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 이것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장혜미 변호사께. 네. 이재명 후보가 생방송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생방송을 꺼린다기보다는요. 기본적인 이 내부 경선에서 좀 겸손하고 정책에 승부를 걸면서 미래 비전을 좀 보여드리는 데 주력하자라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김동연 김경수 후발 주자는 언론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 여러 육성으로 이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비교적 덜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언론을 통한 검증은 상당히 이뤄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언론 인터뷰를 일부러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AI나 현장을 간다거나 그리고 정책과 관련한 그런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지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최명남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통합 행보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입니다. 세월호 11주기 추모 메시지를 냈고 어제는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교수와 나눈 유튜브 대담이 공개됐는데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또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약간 그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친 그런 성정이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궤적이 너무 좀 말하자면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주류에서 주류 사이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스타일 자체가 좀 말하자면은 보수 주류를 압박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또 확립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좀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좀 말하자면 부드러운 이제 이미지 소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그건 다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 깔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청산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 먹은 대로 와서 쿠데타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걸 얘기하겠다 하지만 또 하나 주목될 만한 거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에 확실한 힘을 실어줘서 검찰 힘을 빼겠다는 건데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과는 달라요. 이미 공수처가 이번에 사실상의 실력과 기능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검찰을 완전히 옥죄고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발언은 뭐냐. 주류 지지층이 나 선명합니다를 보여주는 저는 그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부드러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란 세력 청산과 그다음에 공수처 보강,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 이 얘기는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제2의 적폐청산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질문받을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대답 매우 정교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최소연 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는 경우에 제2의 적폐청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거기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워낙 이 수사를 많이 겪었어요. 그 2021년도 대선 2022년도 21년도 이럴 때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 또다시 이른바 적폐청산하면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 이재명 정서가 워낙 강해요. 보수층이나 이제 그 보수 진보 보수 중도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반 이재명 정서를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통합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재명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적폐청산을 한다면 보수들에게는 봐라 이재명이 저렇게 할 거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 반 이재명 정서가 굉장히 빨리 확산될 겁니다. 그럼 우리 정권이 우리 대통령이 항상 실패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나서 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제가 봐도 적폐청산 심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기용된 게 차용된 게 윤석열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재명 대표나 이런 수사가 너무 너무 과했어요. 너무 먼지털이식이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른바 내란 세력 등등 해서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전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쭉 정치 행태를 대단히 영리하게 하더라고요. 예. 대단히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라는 게 성장, 보수 이런 의미의 실용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렇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전 그리고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뭐 내란 세력 저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고 내란 세력에서는 철저히 염단해야 돼요. 완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조금의 관용도 여기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든지 내란의 어떤 그 중요 종사자들 또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 엄단하고 법에 따라서 하되 너무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 이게 저인망식으로 이 내란 관련 이 계엄 관련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전 그러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야 통합이 돼요.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사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 그건 정권이 또 완전히 적대적인 대립으로 갈릴 겁니다. 아마. 보수와 진보의 대결 정도가 아니에요. 제2의 그 탄핵 사태 때 보여줬던 그 양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레드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이재명 전 대표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이른바 강성 인사들 이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권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로 대통령의 레드팀이 필요해요. 윤석열 정권도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에 처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뭐 대통령 되고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만. 여론을 의식한다면은 설사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청산 쪽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최종필 평론가 혹시 반론 있나요? 뭐 저는 그 외형상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영민하게 대처할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본질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결국에는 저는 그 뭐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빌미로 해가지고 네. 구여권 청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를 동원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양동 작전을 쓸 겁니다.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 칼을 세우는 아마 그런 식의 양면 작전을 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영민하고 실용적이라는 측면 제가 동의합니다. 뭐냐면 아주 그걸 잘못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해석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네. 표변하고 말을 바꾸는 그다음에 쉽게 입장을 바꾸고 돌아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이 보수 신문 한 칼럼에서 빈집털이를 영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지 이재명 후보가 만일 되더라도 정말 순전한 의미의 탕평 알겠습니다.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으로 갑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11명의 후보 등록자 중에서 8명의 1차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는 22일 국민 여론조사 100% 역선택 방지 포함입니다. 4명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네. 강자리 대변인 누구로 예상합니까? 전 당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네. 언론에서 일단은 3강 구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됐던 분들인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당심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11명 등록했지만 8명으로 추려졌는데요. 네. 나경원과 안철수 후보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홍준표 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은 다른 후보들도 줄줄이 이제 시장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지지 세력이 갑작스럽게 누구에게 쏠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결국에 마지막 한 명 후보가 되었을 때 그때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지금 뭐 누구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좀 중도 확장적인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이 득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현미 이 변호사께는 물론 뭐 국민의힘 경선이긴 합니다만 4명을 누구로 예상하시는지요? 아마 3명은 상수로 많은 분들이 그냥 공통되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그리고 4위에 그러면 지금 강 그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입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것인가가 좀 네. 관건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좀 범지지층으로 선거인단이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서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강성 보수, 뭐 보수의 여전사 이런 이미지로 본인이 이제 다가가는 것을 사실 마다하지 않고 있어서 드럼통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베 이런 아주 극우 유튜브나 아니 그런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폄훼할 때 이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인 그런 부분도 없이 상대를 혐오하고 대단히 적대시하는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8명의 후보자들이 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경선의 묘미상 좁혀서 좀 우리가 참고로 예측을 해보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정 평론가에게는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경원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저는 사실 그 두 분도 두 분이지만 네. 저는 이번 여론조사가 100%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저 진행자께서도 사실은 여론조사 업계를 잘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심 100%에 거의 7, 80% 이상을 수렴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그 여기에서 나경원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도 저는 주목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홍준표 시장하고 지지 기반도 겹친 데다가 이분은 박정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박정희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도에 소구력이 있다 그러면 왜 이번 룰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드랍했겠습니까? 이게 당심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경원 안철수만을 얘기하는데 이철우 지사도 저는 상당히 닭고수라고 보여서 저는 왜 룰 세팅이 끝났으니까 예. 그런 이런 룰 세팅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조금 더 흥행해서 역동성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자꾸 이제 저는 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렇게 좁히는데 물론 두 분이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만 예. 이게 당심에 약간 수렴하는 선거라 저는 그 결과는 예측치를 저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크호스를 이철호 후보로 보시는군요. 최 교수님 의견은 아주 어떠신지요? 재미있는 분석이신데 만약 그렇다면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심이 거의 작동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럼 국민의힘은요 경선 하나 많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과도하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에 굉장히 앞장선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 국면에서는 나름 전략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최승 평론가의 논리가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정당으로 존재하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여전히 나경원, 안철수 중에 한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누가 되느냐? 저도 나경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워낙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말이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이 이게 지금 여론조사인 것이지
아주 강성 당원들 대상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는 정도를 만족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네.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뭐 객관적으로 봐서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까 우리 장영민 의원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출마 선언할 때 보세요. 제2의 체제 전쟁, 제2의 6.25 전쟁 아주 작정하고 나섰던데, 글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유불리 관점에서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따 그런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말이죠, 이런 정도의 과연 제1야당으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야당이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탄핵에 줄줄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건 야당으로서 명분이 없죠.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도 국민의힘에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안철수 지금 후보에 대해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분이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와 한동훈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분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대를 한다든지 탄핵을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검사 시즌 2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안철수 후보 선거 캠프의 전략이 스스로의 중도 확장성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도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당과 합당을 하면서 들어온 분이잖아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안에서의 지지 기반이 별로 없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께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것,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검사기 때문에 안 된다, 안철수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스탠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조금 아쉬운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촉을 한번 더 세워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은 한덕수 블랙홀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급격하게 타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촉을 한번 더 세워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시도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한덕수 대행은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일종의 시민 후보나 무소속 혹은 시민사회 원탁회의에서의 뭐 추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홀로 지금 5월 4일 이후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 날 끝나니까.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단일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존재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로 완탑으로 선출될 후보나 2강에 가는 후보들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가.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이 원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전략적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지지층이 달라야 돼요. 달라서 만나야 이게 시너지가 나고, 또 화학적 결합이 되는 70% 이상의 지지층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승복을 해주고. 근데 국민의힘 경선으로 통해서 된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지지층은 겹쳐요. 그게 가장 저는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흥행 카드가 자꾸 뭐 주요 인사들이 빠지니까 뭔가 흥행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한덕수 대행의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것이 당에서는 약간 이게 우리의 그 흥행, 그러니까 우리의 경선을 마이너로 전락시키는 건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어요. 뭔가 여권이 이기고자 모든 사용한 카드는 다 쓰는구나, 이런 절박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은 계속 나오겠지만, 저는 이게 현실화한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군부는 떼겠지만 마지막까지 쉽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만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한덕수 대행이 걸어온 길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절대로 이렇게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근데 이분도 생각할 때 설령 단일화가 돼서 본인이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음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볼 때
굳이 그렇게 나가서 만찬이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또 명분도 약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국정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중립자고 조정자 입장이 이어야 되는데 저는 굳이 뭐 심판이 왜 선수 뛰냐 이런 말까지는 제가 안 하겠는데 이건 명분에 어긋나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었어요. 여권에서. 구여권입니다만. 왜 현재 이렇게 위기 국면에서 안보 경제 다 위기인데 왜 자꾸만 권한대행들 탄핵하냐고 그랬잖아요. 왜 그 권한대행 스스로 물러납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는다고.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오지 않는 게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지금 업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업돼 있고 계속 여권에서 부추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기려 한 정당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 후보들로 자각론을 펴서 예. 이 후보들 위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높았고 국민 일반도 탄핵 찬성이 높았다고 과반이 넘었다고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자꾸만 국민들에게 부합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또 외부에서 차출한다고요? 윤석열 실패했죠. 한동훈 대표 들어와서 경총선 졌지 않습니까? 이건 당위적으로나 실적으로나 맞지도 않는다. 알겠습니다.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일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강선희 대변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전제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 지금 결정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처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똑같은 분들께서 본안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대0으로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분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7인 체제도 지금 뭐 심리는 가능한 상황이어서 7인 체제로 이제 본안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스로가 판단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변호사, 뭐 민변 이런 데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안 판단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출된 대통령이 그 2명의 지명 몫에 대해서 바로 지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속도감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당연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이게 이제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국회 몫의 권한쟁의 심판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도 형식적 임명 권한만 행사하기 때문에 아니 국회에서 다 완결했는데 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결정이 나왔던 거고 이건 대통령 몫이에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리고 2010년도에 법제처도 왜냐하면 이완규 처장이 있을 때는 그런 해석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부 시책에 맞는 법률 해석을 해왔으니까요. 2010년도에 법제처도 대행은 임명권이나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극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판시에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게 어떤 분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냈냐면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들이 낸 거예요. 아니 권한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재판관으로부터의 이 재판을 받는 건 이게 나중에 위법성의 소지도 있어요. 재심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결정문을 보면 재심에도 그 재판관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안 저도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에도 아마 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법리의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반헌법
반헌법적인 반법률적인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게 오늘 결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평론가님, 네. 우리가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자, 세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매우 유력시되는 이 경선에서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이렇게 뛰어든 것은 2010년, 17년에 민주당 경선 당시에 문재인, 네. 안희정, 또 이재명.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또 안희정 후보는 상당히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뒤의 과정을 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에 상당히 또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경선에 뛰어든 게 일각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플러스를 위한다고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분석도 나옵니다. 뭐 그거는 뭐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중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말 부각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뭐였습니까? 2017년 대선이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득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 경선 그 투표인단에서 선전해가지고 20%에 가까운 그때 득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방의 성남시장 이재명이 바로 그때 이제 중앙의 이재명을 부상하면서 경기지사를 갔다가 지금 대권 후보까지 오는 이 역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수혜를 받은 그때 국민 경선 참여인단, 국민선거인단을 없애버렸잖아요, 이번에. 여론조사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문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 제가 표리부동과 이중성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수혜받을 때는 수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본인이 그걸 없앨 때는 없앨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때도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시간이 없었고,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에서 시간이 없었고, 지금도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인데 둘 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 당시에는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이 두 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착한 2등과 대안 2등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안희정과 이재명의 그 이후에 그 정치적인 어떤 약간 부침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밋밋하게 갈 것이라는 예측을 드린 이유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이 감동도 재미도 흥행도 안 되는 그런 산무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이제 차준표 평론가가 설명하는 내용은 대안 전략, 김동연 후보가 노리는 것은 경제 전문가를 부각시키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경제적인 경쟁부는 퓨리오사라고 하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는 이재명 후보가 또 방문을 하고 있고, AI 투자도 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차별화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는 아마 지금 이 구여권이나 구야권이나 지금 현재 정당들이 모두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대 정신이 지금 경제하고 통합입니다. 민생, 경제, 통합. 이게 지금 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이라 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우위를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이미지는 있겠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이재명 전 대표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튼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차후에 자신의 정책 입지를 볼 때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와서 좀 지더라도 완전하게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경지사 사이에 표차가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 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긴 앞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차가 좀 나더라도 두 사람 간에만 그렇게 크게 안 나는 말이죠. 나와서 존재감을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기 주자로서의 이미지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두 분 다 나이가 뭐 김동연 지사는 57년생인데 김경수 지사보다 좀 나이가 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이 도전할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김동연 지사도 말이죠. 그래서 출마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라고 뭐 경선에서 꼭 1등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겠어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김동연 지사는 좀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에 비해서, 전 지사에 비해서 그런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무튼 민주당의 경선은 흥행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이게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되지 않을 판이었는데 이걸 만든 게 구여건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민주당 경선에서 흥행이다, 무슨 역동성이다, 다양성을 찾는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진일 대변인, 다시 이제 국힘 경선으로 가봅니다. 네. 국힘 경선에서는 탄핵을 놓고서 찬성 반대가 상당히 쟁점으로 부각될 걸로 봤는데, 부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부터 A조, B조로 나눠서 토론회가 시작이 될 거고, 네. 다음 주에 이제 22일에 4인 후보가 나온 다음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탄핵 결정에 대한 수긍과 그리고 보수의 쇄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토론 과정에 녹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뭐 답답해 보여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나중에 스탠스가 바뀌어갖고는 그런 쪽으로 보였던 오세훈과 유승민이라는 인물들이 중도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 찬성, 반대, 이게 1대1 구도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숫자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워낙 우위로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참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즉 탄핵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던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아마 뭐 나경원 후보를 보더라도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 경쟁자가 있다,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고 저격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A, B 이렇게 나눠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설전이 있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런 과정이 찬탄 반탄이 표심에 그대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들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좀 비토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 셈법으로 나경원 대표가 더 우위에 있다고 또 볼 것인가. 아까 이제 KBS 라디오에서 조혜진 전 의원이 본인이 보는 관전 포인트는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정서적 선택을 할 건지가 이제 기대된다. 좀 네.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이 보수 정권을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경선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한테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마음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탄핵 국면이라는 것이 좀 많이 이 당원들에게는 당심에 상당히 소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향배대로 투표할 것인지, 이게 정말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성민 동가는 네. 국민의힘 경선전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탄핵 찬성 반대, 이것과 관련된 논의 또 토론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선 기간 안에 내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냉정하게 본다면은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 문제를 조금 총대를 메고 처리해 주면 좋은데, 지도부도 이 두 분이 전부 사실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워 보여서 저는 굳이 생각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이른바 4인 컷, 2인 컷 올라가면서 최종 결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과반 50%를 넘는 분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 2인 컷에 갔을 때 두 분 공통 모두
마지막 선거 공약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라면서 최소한 본선에선 거리두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윤 대통령이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재판받고 다니는 과정들이 노출되는데 이게 본선까지 저렇게 되면 저는 사실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대선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광장에서 열기는 별도로 하고 결국 대선은 중도의 바다를 넘는 게임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윤 대통령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선언하고 선출된 후보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겠다 얘기하고 본인은 최소한 본선의 시기 중에는 뒤로 좀 물러서 주는 게 저는 그게 그래야만 윤 전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을 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자제와 해결 해법을 요구하는 그 측면도 있지만 안 되면은 선출된 후보가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도 국민의힘이 본선까지 생각한다면 윤심 거리두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거리두기 아니라 결별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지금 도대체 아직도 윤심을 의식하고 일부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윤심팔이하고 있고 말이죠. 윤심 마케팅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일부에서 과연 이러한 정당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1야당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명분이 있어야 제1야당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양대 정당 구도에서 말이죠.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무조건 제2당은 야당한다.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번 지금 탄핵 국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말이죠. 개헌은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투표 기간도 지났고 국민투표법 개정 시간도 지나버렸어요. 안 되는 거고 최소한도 중도지대를 좀 튼튼히 하는 단초라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이기더라도 말이죠. 지금 완전히 극우에 편승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말이죠. 제가 아직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대로 자꾸만 가다 보면 극우정당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극우의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과 결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정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보수정당에 희망을 걸면서 그래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당장 출당시켜야 돼요. 파면된 대통령 아닙니까? 헌재에 의해서 파면됐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거예요. 근데 국민이 파면됐다면 왜 끌어안고 있죠? 그 지지층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네. 나중에 본선에서 나갈 후보가 한다? 그렇게 못할 겁니다. 막 갑자기 할 수 있겠어요?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5월 3일 날 이제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후보들 한동훈 지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말고 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까 강 변호사 말씀처럼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탄핵 찬성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끼리 계속 탄핵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직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중도층의 관심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승패를 떠나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퇴행적이에요. 완전히 퇴행적이고 완전히 수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당장 오늘 내일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후보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당원들도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 혹은 잘못했지만 지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당원들도 마음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각자 지금 후보들이 본인들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연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후보가 정리될 때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탈당을 포함해서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장미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네. 그냥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과는 무관하게 보신다면 탄핵 반대파가 유리한 경선일까요? 탄핵 찬성파가 유리한 경선으로 보시는지요? 당내 경선에서는 이 숫자적인 우위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지금 정치 슬로건이나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정책도
그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전략적인 선택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유리하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한동훈, 안철수 이 두 주자만 탄핵 국면에서 비교적 이질적인 목소리를 냈던 게 좀 눈에 띄는데 과연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두 후보에게 마음이 닿을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인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후보들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자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아마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평화계엄이란 취지의 주장을 놓고 있지 않아서 이건 대단히 유권자들 마음을 건드릴 텐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본선 경쟁력을 결과적으로는 약화시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평남 의원님, 방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선은 탄핵 반대파가 유리한 경선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 4인 컷에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는 단언컨대 한동훈 전 대표는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2인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어서 2인에 가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때 두 후보분 분명히 탄핵을 찬성했던 분과 반대했던 분이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게 당심에 약간 수렴하는 선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본선 당심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부분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본선을 겨냥한 이제 그 유권자들의 전략적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든가 여론조사의 전략적인 그런 그 선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대선은 민심이 당신을 견인하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선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어떻게 될지는 4인 컷에서 과반 없는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찌됐건 이게 윤 대통령을 끌어안고서는 이번 대선 캠페인 치를 수는 사실 없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정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상당히 한덕수 블랙홀이랄 정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최 교수님 한덕수 권한대행이 호남 지역 행보됐습니까? 자 일단 궁금한 것은 탄핵과도 관련이 있다. 또 대행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 또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신뢰를 저버렸어요. 지금 사실상. 국민의 힘을 배반해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니까 밖에 인사가 거론되니까 그쪽에 눈길을 주는 거죠. 의외로 지금 지지율이 높아요. 생각보다 한덕수 총리가.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를 빼면은 김문수 시장 전 장관 그랬죠. 홍준표 시장 왔다 갔다 했죠.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서 아주 거세게 비판했던 분이잖아요. 윤 대통령과 계속 이제 그 결을 맞췄던 그런 후보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만 제가 볼 때 계엄 그래도 해제할 때 그 뛰어갔었고 일관되게 탄핵에 반대했고 찬성했고. 그러면 결국 한동훈을 선택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 말씀하셨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지금 경쟁이 있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워낙 떨어지니까. 그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포인트가 지금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이 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4명 중에서 1명에 들어가면 이분을 맡겨서 한덕수 차출로 꺼내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덕수 대행이 29.6%로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강전의 대변에게 묻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탄핵 국면은 다 끝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문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있는 것인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좀 정리된 이후에 그때 마음 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우리도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미국과 어느 정도 될지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1등으로 나온 거예요. 2등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중도 확장성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저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출마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의 경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함께 뛰게 된 사람이 김경수, 김동연이란 말이죠.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민주당 내 비명계 표 이런 것들을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완전히 차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본인이 경제 전문가로서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재명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김동연, 김경수가 보여줬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또 새로움이랄까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여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미 변호사, 이 시점에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도 이완규, 함상훈 두 지명을 일단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불발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재추진까지도 거론됐었는데 최근에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이 압박이 상당히 좀 가라앉는 국면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덕수 대행은 오늘 헌법재판소 가처분에서 제동이 걸린 부분도 있고요. 또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내에서 일단 계속해서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부분은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을 저는 제1당으로서 보여드려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실효성입니다. 지금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또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렛대로 또 뭐 여러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도 아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임명하는 거 이렇게 좀 광폭 행보를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탄핵을 자초해서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려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죠. 거기에 민주당이 발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탄핵을 재추진하면 오히려 이게 한덕수 대행 띄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안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럴 성격도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도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더라도 탄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평강 의원님, 여의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자 사퇴 마감 시간 이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가정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여기에 비명계의 이낙연 전 총리,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해서 빅텐트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빅텐트 얘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텐트인데 이게 약자의 텐트예요. 강자는 텐트 안 칩니다. 약자가 텐트 칩니다. 왜냐? 이겨야 되니까 연대에서. 절박성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제 조건이 전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일단 이렇게 되려면 이재명 대표를 개헌하지 않겠다는 호언 세력으로 묶고 이 모든 사람들은 개헌에 대한
어떤 권력 이양, 권력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구조를 이루고 예. 개헌 대 호언의 구도로 가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주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무소불위의 그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사라진 일종의 완벽한 행정 권력까지 주어지고 지금 사법부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진보를 갖고 재편성되고 있다는 이른바 상권 분립 무력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우리 중앙 집권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도와 지금 보수의 불안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를 연성 독재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로 하나의 프레임을 짜고 예. 이쪽은 국민 통합. 우리는 지역, 계층, 모든 진영까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세력으로 이른바 빅텐트를 구성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흥미와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빅텐트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유승민, 이준석 여러 명을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빅텐트 칩니까? 뭘 고리로? 개헌을 고리로 한다고요? 호언 세력이라고요? 호언이 뭐냐면 과거에 전두환의 호언이에요. 호언 철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탄핵을 저지른 입장에서 말이죠. 그 반 이재명의 연대가 호언이다.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건데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예요. 호언이 갑자기 무슨 호언입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87년도에 호언 철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호언으로 가지고 와서 빅텐트 친다고요? 저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워낙 개성들이 강해요. 누가 중재자가 됩니까? 구야권의 이해찬이라든지 백낙청 이런 사람 있으면 될 겁니다 아마. 그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 구도 자체가 이재명을 더 강화시키는 구도예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는 약한 치기 쳐요. 약한 치기 치면서 그게 반 어떤 A 연대인데 그게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그 조지 레이코프예요. 조지 레이코프입니다. 조지 레이코프. 생각이 나는 게 맨날 코끼리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재명 되면 안 돼. 이재명 안 돼 그러면 이재명이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빅텐트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천적 제도적 관점에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빅텐트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최창희 교수께서는 빅텐트도 코끼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